조희대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한 조희대의 사퇴를 압박했고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조희대 탄핵에 대한 법조인들의 다양한 법리 분석과 현 상황에 대한 전현직 대법관들의 충격적인 증언까지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법관 제청에 대한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견까지 알려지면서 여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직후 조 대법원장이 다시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공세에 나선 겁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40여 개국 중 19위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퇴임한 노태학 대법관 후임 인사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더해지며 사퇴 압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해 어제 이후 청와대와 조율에 진전이 있으셨을까요? 여권 강경파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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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서영교 등 범여권 의원 10여 명은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12.3 불법개엄 당시 내란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작년 5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최혁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준비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 법원 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국민들에게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버틸 경우 여당에선 법원 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 등 2차 사법개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그 자체가 아예 무효다라고 판례를 찾아서 어저께 공개를 했는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 왜곡죄 외에도 지금 재판 소원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변호사님과 함께 이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보도했던 내용에 판례까지 찾아냈다, 이제 빼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대법원 쪽과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하셨다는데 그 취재 내용부터 먼저 공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제 사법고시 동기나 또는 대학교 친한 선후배 친구들이 다 지금 또 대법관 마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기들은 또 재판 연구관을 거친 분들이 많고 또 후배들은 현직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또 작년에 우리 그 대통령 선거 직전 한 달 전에 이 국민 주권지를 명백히 침해하는 조희대 희대의난이 있었고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전현직 대법관, 전현직 재판 연구관들한테 많이 좀 이 의견을 물었고 제가 이제 찾아낸 대법원 판례 및 법 왜곡죄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그 대법원에 따라서 작년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헌법 위반이고 위법 형사소송법 위반 무효다라는 것까지 다 동의를 복수의 이
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현직 대법관이나 또 뭐 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어쨌든 네. 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네네네. 받았고 또 이미 퇴직했던 이제 법조인으로부터도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네, 네. 명백하게 이 파기환송이 무효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는 사실 주장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뭔가 재밌는 것은 이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파기환송심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2월 달에 법관들 인사이동 때 그 담당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로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이 구회근 재판장인데 이 구회근 재판장이 저하고 또 국가적인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분인데 그게 재작년 2024년 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그 터무니없는 의대 정원 2,000명 그걸 발표해서 제가 바로 소송을 냈고 그때도 서울고등법원 그때는 행정 7부의 이 구회근 재판장님이 윤석열이의 의대 정원 2,000명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시켜줘서 그때 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그게 제가 담당했는데 그 담당 재판장님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담당 재판장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리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재판장이 이것을 맡게 맞습니다. 됐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그러면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것이 무효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어제 이병철 변호사 말씀대로 네네. 이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재판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구회건 이제 재판장이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네네. 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혜건 재판장님이 뭐 아무리 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법리에 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구혜건 재판장께 그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2016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이것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기록을 다시 환부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의견서는 지금 변호사이기 때문에 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돼 있지 않아도 그냥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까? 어떤 국민이나 이런 국가적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서, 탄원서 이런 것은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출발 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다 그렇습니다. 알아버린 상황에서 네. 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가 무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 자, 이게 그러면 형사칠부 재판장이 꼬법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그 담당 재판부의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판사 독립, 재판 독립의 원칙상 그 담당 재판부 그리고 재판장이 전적으로 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서울고등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단위에서 또 나서는 것이 재판 독립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재판장님 구혜건 이번에 새로 맡게 된 재판장님께 여러 국민들을 대신해서 또는 대변해서 그래서 의견서를 우선은 제출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저 어저께 이제 그 확인했던 그 이제 대법원 판례가 네네. 사회적으로 파장도 크지만 이게 재판 자체가 무효였다라고 하는데도 네. 아예 대법원이 묵묵부답 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냥 재판하지도 않고 중단 상태니까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 네.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법원 행정처라도 나서서 이 문제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사후 네.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죠. 국회 민주당
이 또 법사위가 있는 거고,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궁하고 또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예.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스픽스를 중심으로 언론에서 이것을 계속 쟁점을 더 키우고 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도록.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픽스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구혜근 재판장께 그런 의견서 내고 이제 하는 그런 등등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온라인 서명 운동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 또 스픽스 중심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내용은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한번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조희대가 명백하게 그 당시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자, 네. 조희대 책임져라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뭐 대법원 쪽의 현직 뭐 또는 전직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거 뭐 법 위반 맞다라고 네. 인정을 할 정도라면 네. 이거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이 대법원이 그간에 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전자소송을 시작하는 거. 이게 돈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모든 대법관들이 또 다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이제 10월 10일 날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 규칙이 이제 드디어 발효가 되었고, 그 전에는 종이로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대법관이나 모르는 재판연구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스스로 본인들이 이거 명백히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서면주의, 엄격한 요식주의를 위반한 그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라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현재 법으로 하면은 법왜곡죄고 종전의 법으로 하면은 직무유기죄고 7만 쪽의 종이 기록을 출력해서 검토해야만 되는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서 헌법 27조 이러한 형사소송 법률 규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것은 작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때의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고 국민주권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방법이 이제 이 사유가 나왔으니, 탄핵 사유가 나왔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를 발의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충분한 법리적 명분이 쌓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법리 오인이나 착오에 의해서 재판을 잘못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이번 이 사안은 탄핵으로 충분한 사유가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리 구조도 그렇죠.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간에 민주당이 작년부터 이제 여러 검사들이나 또 심지어 그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등을 탄핵 소추는 여러 건을 의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사실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뭐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탄핵을 기각해 왔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와 그런 헌법 위반을 찾아내야 된다. 탄핵을 받아들이려면은 헌법적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론 구성을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헌법 위반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 판례로 그런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헌법 27조 법률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탄핵소추 발의하면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이 또 국민들에게 방송이 되고 그 심리가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되고 하면 헌재도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정무적 판단으로 이병철 변호사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탄핵을 할 만한, 탄핵 소추를 할 만한 이제 사안이 명백하게 나왔다. 문제는 네, 국회가 지금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있고 이 그렇습니다. 문제에 집중을 했을 때 이제 블랙홀처럼 빠져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자고 할 것인지는 매우 네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네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즉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들이 이 댓글들을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또 특히나 이제 사법개혁 3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법왜곡죄도 제가 고발을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법관 정원은 2년 후부터 이제 1년에 4명씩 또 추가 정원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현재 대법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또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열고 막 저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이런 가장 좋은 타이밍이 현재 또 만들어졌고 거기에 제가 2016년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이것을 국가적인 어떤 의제로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게 6월 3일 뭐 한 2달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 큰 구도에도 큰 민주 진영에 큰 좋은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회로 일단 공이 넘어가서 이제 조희대 탄핵과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증거가 또 위법한 사항이 일단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2025년 5월 1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거법 관련해서 결정을 내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죠.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파기 재판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했느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명백하게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조희대가 알고 본인이 혼자 다 덮어쓰기 어려우니까 네. 일단 고법으로 돌려보내서 고법이 며칠만이라도 이걸 빨리 확정을 해버리면 바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돼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걸 혹시 노리고 했던 것 아니냐. 파기자판까지 가는 것은 위헌 위법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본인이 또 독박 써야 되니까. 그런 제가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분석이시네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 혼자서 책임을 덮어 쓰는 것보다는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면 본인의 책임을 넘길 수가 있는 효과가 생기니까 뭐 그 생각을 분명히 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파기환송을 할 시점에 이게 위법 불법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걸 그대로 고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고법이 뭐 일주일 만에 다시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유죄로. 네. 그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면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 요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는 아예 자격이 박탈돼 버리고 그냥 판결은 판결대로 끝이 나버리고 피해구제는 될 방법이었고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터지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그 대법원 시키는 대로 이제 유죄다, 뭐 벌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다, 자격 박탈, 이제 그걸로 확정되지는 않고 다시 또 대법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다시 또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 내용을. 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그것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이 막 서둘러서 다 끝내버린다. 또 그렇게 이제 만약에 추진이 됐다 하면은 혁명적 상황이 도래가 됐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반혁명의 대상은 완전히 조희대가 됐을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조인들이 그렇게 깡다구 있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신 대로 파기 자판을 안 했던 것이고, 만약에 가정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혁명적 상황이 도래했겠죠.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불법,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효인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의 주장과 함께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다 해서 그냥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의 혁명적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자, 되면. 그러면 이제 2025년 5월 1일 날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파기 환송을 하고 난 뒤에 고법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절대로 이 재판 속개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을 속개해서 대법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윤석열 편에 네네. 드는 대법원이 이재명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걸 맞습니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그게 맞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가 고법에서 도저히 담당 재판부가 국민적 저항을 감당이 안 돼.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중단을 해버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법은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됐지만 이재권 재판장님이 또 상당히 좀 진보적인 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 중에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재판을 헌법 84조를 들어서 그냥 추후 지정해버렸죠. 자, 그런 걸 이제 다시 시나리오를 저희들은 추측이지만 소설을 쓰는 것이지만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네.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본인이 혹시라도 대법원의 네. 판례나 전자문서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네.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이런 네. 사유 때문에 우리가 놓쳤다라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인정하고 네. 그것이 정치적 억측을 저희들처럼 불러일으키는 것은 과도하다라면서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뭔가 네. 본인의 견해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원 행정처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 중대한 어떤 중범죄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합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엄청난 뇌물을 받아 챙겨 먹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 똑같은 심리가 아닐까요? 특히나 대법원장, 대법관, 좋은 대학교 나오고 평생 엘리트로 크고 온실의 하추처럼 커왔던 그런 고위공무원들, 특히 특권 속에 살아왔던 이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그건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엉터리라고 반박을 제대로 하면서 논쟁이라도 하든지 아예 입을 닫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조희대 탄핵의 사유는 일단 만들어졌다.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제가 이렇게 짧게 정리하면 이제 탄핵이 자꾸 기각이 그간에 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게 또 많아요. 해봤자 되겠냐. 그런데 확실하게 탄핵 대상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간에 검사들 탄핵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정도 입증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은 2016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되는 사안이다. 즉각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침묵하고 있는 대법원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저희들은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정말로 깡그리 무너져버렸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대법원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대는 말이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사법개혁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시키고 난 다음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학 후임 대법관을 아직 제청하지 않아서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일단 마지막 문제부터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무려 40일 전 1월 21일에 한 달도 더 됐네. 4명을 조희대한테 추려서 추천 올렸습니다. 네. 명단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4명은 김민기 수원 고법 판사, 그리고 박순영 서울 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 고법 부장 판사, 그리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 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희대는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1호 대법관 임명, 이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제청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고 임명권이라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각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율을 좀 하나 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는 예, 각자의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1호잖아, 1호. 그러면 청와대의 의중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심보인지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건 매우 심각하게 보이는데 좀 부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정 판사를 뭐 추천을 좀 하고 싶은데 청와대 쪽이 원하는 어떤 그런 후보하고는 좀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은 실명으로까지 언급을 하거든요. 예, 동아일보 보면은 실명으로 거론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된 그런 내용이니까 네. 어찌됐든 이제 지금 서로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비법조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대법관을 제청을 할 때 꼭 대법원장이 한 명 추천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아, 대통령이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하지 않고 지금 아예 제청을 안 해버리니까 네. 그건 상당히 문제인 거죠. 이건 맨날 지가 삼권 분립 얘기해놓고 이거는 입법권 침해하지, 행정권 침해하지, 지금 다 침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4명이 올라오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 2명을 대통령께 제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조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한 명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명을 제청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네. 하고 있고 지금 뭐 동아 채널 A인가요? 거기서 아주 동아일보가 실명을 거론하더라고요. 까지 거론해서 네. 하고 있는데 아마 조희대 쪽에서는 박순영 씨가 원래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좀 신뢰를 받는 그런 판사라는 거를 들어서 그쪽을 갖다가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BH 쪽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한 1호 대법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죠. 있어서 그 동아일보 보도대로 김민기 쪽을 좀 의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동아일보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 동아일보상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맨 앞에 있는 김민기 판사를 원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지금 조희대 쪽에서는 김민기는 안 된다. 왜냐? 김민기의 남편이 네. 헌법재판관이래요. 아.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대법원에서 그 무슨 그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무슨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이유는 고위 법관이잖아요. 그거를 부부가 이렇게 맡겨두게 하는 거는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취지로 기관이 아예 다른데? 그러니까 기사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런 식의 논리를 들어서 네. 대법원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 이게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전에 임명할 때 조희대 쪽에서 민 사람은 김복형
여자 재판관이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어쨌건 들어갔는데 윤석열 탄핵 관련된 파면 선고할 때 김복형 재판관이 반대가 좀 많았다라는 그런 좀 그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가 아직도 뭐 헌재건 혹은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사사건건 이재명 대통령님과 아니면 이재명 정부와 충돌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그냥 폭주를 하고 있다, 아니면 혼자만의 질주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에 오늘도 이제 그 법원 노조에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데 그 조희대가 정치의 경랑 속으로 본인이 뛰어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야, 너무 맞는 말이다. 그 구절이 아주 저는 와닿더라고요. 네. 사실은 사퇴 각인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계속 저항하는 것이 네. 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내부로부터 신뢰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글이 하나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전에 한번 옹호하는 글 쓴 판사가 지원장으로 영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비판 댓글이고 특히나 이 법원 노조의 글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이거를 지지하는 법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지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왜 이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그 대법원에서 흘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마치 그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 대법관 인선이 늦춰지고 있다.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죠. 원래 재청은 추천하고 달라서 재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명권자가 그거를 승인하고 임명하는 게 이제 관행이 되죠. 그래서 재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협의를 거치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조희대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끄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뭐 명확한 것 같고요. 이 조희대 씨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법개혁 3법 3개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 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입장에서 아픈 게 대법관 증언입니다. 사실 말로는 재판소원이 어떻고 법의 곡제가 어떻고 법의 곡제가 문제고 뭐 위헌이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타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거는 이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4명씩 더 증언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헌법상.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소위 말해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 다음에도 우리 입맛에 맞는 애로 대법관을 뽑을 수 있다. 예, 우리가 대법관 수를 늘리고자 한 이유가 뭐예요? 사건을 좀 더 내실 있게 들여다봐라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네. 또 하나 지금처럼 그냥 1인 독재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다양성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일종의 한번 꺾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수 거 있겠네. 네. 그럴 수 있겠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은 내 사병을 더 늘리겠다라는 느낌. 그렇지. 나는 절대로 안 물러날 거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에 심어놔야 안심하겠다. 네. 이런 일종의 정치적 의도죠. 이런 거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좀 더 면밀히 보면 조희대가 2028년 2월 달에 아마 사퇴를 합니다. 대법관 증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재청권자는 내년부터가 아니고 재청권자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는데 저도 뭐 최강욱 형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쨌건 이게 기싸움이다. 네네. 대법원이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라는 기싸움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법개혁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조의대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놓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조의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미 통과됐다. 통과됐다고. 자, 이제는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장이니까 정치권에서 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법조계 락커 김경호 변호사는 아닌 건 아니다 얘기합니다. 자, 법적으로만 오직 탄핵 사유가 분명합니까? 일단 헌법 65조 1항은 직무집행 간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그 누구든 탄핵입니다. 네. 그러면 직무집행 간이라는 건 바로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 2025도 4697 전원합의체 판결 간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고 네.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탄핵입니다. 그거 한 건으로 저는 이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좀 쉽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여론이 형성되지. 오늘은 쉽게 하겠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곽수산만 보고 설명해 주세요. 증거가 3군데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작년 9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 때 진술들이 정말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때 실무자들이 이야기했던 진술들 정말 엄청난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야 될 게 그 전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 그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 이 국정감사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일정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올라왔는데 바뀌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법지원실장이 9월 30일 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록이 3월 31일 날 송부가 됐습니다. 대법원에 아니 대법원에서 전담 재판 연구관에게 내부에 사건 기록 송부는 3월 28일이고 3월 31일 날 내부에서 네, 저 변호사님 어제 요거 다룬 거라 제가 그럼 짧게 정리하고 영상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의대 만행 일정표를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요거 보면은 어제도 다뤘는데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오전에.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됐다. 요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 네. 우리는 그렇게 비판을 해왔었지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로성 발언이 나옵니다. 그 일정표 다시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4월 28일에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되죠. 3월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 그런데 3월 31일에 몰래 특정 연구관들에게 기록을 보라고 넘겼다는 거야. 그리고 조희대가 전 합의체로 이거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처음부터 전원 합의로 진행하기로 뭔가가 이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월 31일인 월요일 날 바로 기록이 형사 공동조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수인계부에 쓰여져 있기는 4월 22일에 이미 기록은 올라가 있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재판사무국에서 확인해 보니까 3월 31일에 이미 연구원실에 올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만 네. 접수되고 나서 전원 합의체로 하기로 협의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협의를 했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전원 합의를 한 데 있어서는 내규 자체에 대법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장님이 그러면 대법관들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전합을 하기로 했다고 당연히 했다고 그랬을 봐야 것으로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3월 31일. 변호사님이 저한테 따로 부탁하지도 않은데 잘 준비했죠.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서로 사전에 조율 없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이거 쉽게, 트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게.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되면 사건이 송부된 다음에 배당을 할지 소부에 배당을 할지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부적으로 3월 31일 날 회부 결정이 있었다고 했고 네. 기록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모든 대법관들한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송부해줘야 돼. 기록을 복사해줘야 되는데 복사했다는 문서대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형사 파일은 그 정식 증거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이하게 파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일 형태도 송수신된 것도 없고 로그된 기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전원 합의체라고 하면 대법관들에게 어떻게든 기록이 가야 되고 각 대법관의 전담 재판 연구관들이 그것을 바로 전원 합의체 내규에 따라 7조 2항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보고서를 사전에 써야 됩니다. 심리가 길 전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 대법관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대법관은 그 보고서를 보고 필요하면 기록을 열람해서 심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에게는 전혀 기록이 안 갔고 자로 조희대 대법원장 직속 어딘가 모르는 전담 재판연구관 그래서 별동대라 부릅니다. 그거를 연구관. 바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 어마어마한 자, 사건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여기서 사건 시작된다. 4월 22일 날 네. 전원 합의체 심리기일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원 합의체가 회부 결정이 됐으니까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아, 심리기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내규 위반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원 합의체 내규에 따르면 6조 1항 대법관들이 각자 소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전원 합의체를 위해서는 월 1회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 그런데 22일 이때는 넷째 주 화요일이었고 24일은 넷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모이는데 2번 연속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네. 내규를 위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일 날 똑같이 배당을 합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박영재입니다. 그리고 소부 2부에 배당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했듯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하면 소부에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1 제다 199 전원 합의체 판결. 다시 말해서 전원 합의체에서 하기로 해놓고 그 사건을 소부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대법원이 소부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2시간 후에 다시 전원 합의체로 그렇지. 재해부를 합니다. 아, 요건 탄핵이네. 그러면 이것은 위장입니다. 아, 위장 배당입니다. 아, 위장 배당이야. 알리바이 배당입니다. 알리바이 배당.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게 바로 각 대법관들에게 기록이 안 갔고 그 대법관 밑에 재판 연구관들이 안 갔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보고서는 지금 별동대 보고서밖에 없어서 오케이. 그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전원 합의체로 두 번째 재회부했는데 이 자체가 바로 사법행정권이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네. 이미 일탈남용 중대하고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건 그 국정감사 현장 국정감사 이전이나 이후나 그 어디나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기록이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이 수정한 그 기록에 따르면 4월 29일 선고기일 지정이라고 가로놓고 전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때 전원 합의체라고 적어놨습니다. 처음 나와요. 전원 합의체. 전원 합의체란 말이 처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원 합의체. 왜냐하면 배당을 했고 4월 20일 배당을 했고 2시간 후에 전원 합의체 회부했는데 그 말은 없어도 4월 29일 날 전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바로 전원합의체를 2번 회부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따라서 이것을 놓고 보면은 바로 별동대라는 데에서 밀실 심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헌법 27조 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법관들에게는 전혀 기록이 안 갔습니다. 별동대가 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7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부의 2시간짜리 병풍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부의 심판권은 헌법 102조 1항 소부를 둔다. 근거 규정이 있고 103조에 분명히 소부의 법관의 독립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독립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배당한 다음에 소부에 배당한 다음에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로 그냥 직권으로 2번째 그것도 회부했습니다. 이거는 소부 심판권을 침해한 겁니다. 아, 이 위반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말한 그 전원합의체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다시 소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분들은 자기들 잘못된 거야.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탄핵 사유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아, 그렇게 보지. 요거는 뭐 다 알아들었죠. 네, 다 알아들었어요. 예. 야, 이거 국정감사장에서 이 발언이 어마어마한 발언인데 이거 솔직히 그 똑똑한 우리 민동 기장님도 한 번도 안 다루시더라고. 네. 네. 이 아주 결정적 증거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난 사건인데 이걸 안 다루더라고. 이거를. 맞습니다. 약간 갑툭튀 느낌인데요. 예. 원래 이제 7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이게 언제 읽을 시간이 있었느냐 계속 이거로 공격을 그게 이제, 받으니까 예, 논쟁이었죠. 갑자기 그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이 아니다 3월 31일부터 공동조에서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럼 그렇게 3월 31일부터 한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법원장 이때부터 적절로 뛰어들었다가 더 큰 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야,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이거 큰 거예요. 이제 예. 큰 거고 네. 너무 명확하고 이거 끝나야 될 문제거든. 네. 아, 그런데 여기에 좀 너무 이제 법리적이고 어려워서 그런지 이 분노가 좀 잘 들끓어 오르지 않는 것 두 같아요.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탄핵 사유. 아, 네 또 가지라고 있어요? 했었습니까? 그만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탄핵이지 뭘 더해. 그렇게 네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야. 아니 출근길에 이런 거를 물어봐야겠네. 이걸 물어봐야 돼. 진짜. 전원합의체 회부 언제 하셨습니까? 그렇죠. 요것만 물어보면 돼. 그냥 질문 길게 하지도 말았지. 그렇죠. 기자님들이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원합의체 언제 회부하셨습니까?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그거 물어보면 끝.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의혹이 너무 많다. 요거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합장하고 들어가겠죠.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합니다. 현장 감사 이전과 이후에 공개된 게 바뀐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네. 그거는 박범계 의원이 공개했던 진행 상황 중에 다 압니다. 4월 22일 날 1차 심리가 있었고 4월 24일 날 2차 심리가 있었다. 48시간 심리했다. 이거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네네. 그 2025도 4697 이재명 대통령 이름 치고 들어가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네네. 4월 22일 1차 심리, 4월 24일 2차 심리 없습니다. 없고 그거 뺐어요? 4월 23일 날 검찰 상고 이후 법리 검토 개시를 이때 했답니다. 4월 23일. 4월 23일에 개시했답니다. 조병구 진술하고도 딱 배치되는 겁니다. 3월 31일부터 개시해놓고 거기 공개된 거에는 4월 23일 날 상고 이후 법리 검토 개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바꿔놨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활용했던 원래 공식 입장 그 조희대 그 만행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이게 그러면 이제는 공식 입장이 아닌 게 돼버렸네. 저거는 박범계 의원이 그때 당시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진행 상황을 그렇지. 저도 봤습니다. 그때 건데 이제 제가 바뀌어 있다. 3월 2일 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 이 탄핵이지. 없어졌어. 또 바꿔놨구나. 요거는 조작에 가깝습니다. 스텝이 완전히 꼬였고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 얘기는 그 뭐 공동조 그러니까 별동대가 검토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7만 페이지를 빨리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 쪽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유죄 쓴 거 메모를 좀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록을 정살은 하지 않고 정독을 하지 않고 그 메모에 기인해서 판결문을 그 보고서를 만들고 판결문을 갖다가 초안을 작성했다는데 보시면 1심이랑 대법원 판결이랑 진짜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 메모라는 게 뭐냐면 1심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쭉 기록하는 메모가 있거든요. 재판에서 오간 얘기들을 그거를 달라고 한 거야. 기록을 볼 생각을 하질 않고 실제 재판 기록을 보질 않고 그러니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냥 이거 완전 의도를 갖고 한 거고 그럼 그 별동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지시를 한 거죠. 지시를 했겠죠.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근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거 내가 볼 때 이건 유죄인데 왜 2심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다시 빨리 다시 한번 검토해라. 봐봐라. 이 개판이다. 이런 빨리 해라. 빨리.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예. 네, 사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무죄가 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면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엉키면서 지금 이게 다 뭐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스텝이 엉켰죠. 알겠습니다.